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큰 슬픔에 젖어 있는 평범하고도 평범한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위에 저 짧은 소식에 평범하다고 하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요. 바로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큰 슬픔에 젖어 있는 이라는 대목일 거라 예상해요. 보통의 고부 사이가 저처럼 절절하진 않을 테니까요. 네, 제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사실 살아계시고 건강하실 때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모나지 않은 사이였는데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시작하면서 무척 각별하고 특별해졌다는 말이 맞긴 하겠네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고부지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와 각별한 정을 나누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드리기 위해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먼저 이 상황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이건 결혼 직전에 남편이 말해줘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재혼이셨어요. 한마디로 현재 시아버지가 아들 둘 달린 저희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신 거죠. 참고로 시아버지는 아이 없이 이혼하신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사별이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특히나 여자 혼자 힘으로 어린 아들 둘을 키우기가 벅찼던 시절이었대요. 사별 후 고생하시던 시어머니는 꽤 재력이 있는 시아버지를 만나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셨대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살갑고 따뜻한 분은 아니셨지만 현처가 데려온 아들 둘을 잘 보듬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첫째인 제 남편은 바르게 자라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으며 저를 만나 결혼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의 문제 덩어리는 둘째 아들인 도련님이었어요. 제가 시집 와서 본 도련님만 봐도 그랬어요. 도통 마음도 인생의 갈피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셨거든요. 잔 사고들도 많이 치고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리듯 불안해 보였죠. 시어머님은 늘 도련님이 친 사고를 수습하느라 바쁘셨고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도련님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시어머님은 도련님의 일뿐 아니라 마치 일상처럼 늘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셨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해 호의호식하며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긴 그것도 그렇겠죠.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둘과 자신까지 시아버지에게 의지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이 끊임없이 사고까지 쳐대니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합의금이며 벌금이며 하는 돈도 만만찮았고요. 그날도 시어머님은 호프집에서 싸움이 붙어 경찰서에 붙잡혀갔던 도련님의 뒷수습을 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어요. 저희 부부도 그 소식을 듣고 시댁에 가서 좌불안석으로 어머님과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기다리시는 내내 우레와 같은 헛기침을 몇 번이고 뱉으시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시는 듯 손톱과 소파 손잡이를 톡톡 치시며 현관만 노려보고 계셨죠.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뭐해? 얼른 들어오지 않고! 시어머니는 괜스레 도련님에게 더 역정을 내시며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얼른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셨고요. 시아버님은 얼굴이 피떡이 되어 들어온 도련님의 얼굴을 보시고는 곧바로 미간을 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칠이 너 여기 앉아라. 시아버지는 근엄한 음성으로 도련님을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 오래 고심하셨던 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오래 생각하고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동칠이 유학 가거라. 여보,
시어머니는 놀라 시아버지를 불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도련님을 끼고 있고 싶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유학을 갔다간 정말 자신이 컨트롤할 수도 없는 곳에서 도련님이 한없이 비뚤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시아버님은 굳게 결심하신 듯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동남아는 알아보니 위험하기도 하고 유혹도 많아 보이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미국 어떠냐? 미국이요? 여보, 갑자기 그 먼 곳에.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뒷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평소 도련님이 좋음 사고를 치셨어야죠. 시아버지가 유학 제의를 한 것에 사실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 수긍했고요. 그건 도련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도련님은 군말 없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도련님이 미국으로 떠나자 정말 집안은 거짓말처럼 평화로워졌어요.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며 저희는 그렇게 도련님이 안 계신 일상에 천천히 적응해갔죠. 아,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시아버지 댁은 꽤 제사가 많은 집이었어요. 대충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제사를 지냈을 정도이니 거의 종갓집 수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제사를 직접 본인 손으로 다 차리시고 치르셨는데요.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론 시아버지가 결혼할 때 내것인 단 하나의 조건이 바로 제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의 제사를 정말 군말 없이 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10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큰아들을 장가보낸 지금도 눈치를 보고 사시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부잣집에 시집온 당시엔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사셨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알아서 시아버지 댁 일을 자신이 도맡아 하려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렇게라도 자신의 빚을 갚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고요. 시어머님 혼자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던 저는 묵묵히 시어머님을 도와 제사를 지냈어요. 한 달에 한 번, 작게는 2번까지 있는 제사 준비가 고되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곰처럼 묵묵히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제사 때문에 어머님과 기름 냄새 맡으며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계신 도련님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할 만큼 도통 연락이 없으시던 도련님의 전화를 어머님은 기름기 가득한 손을 황급히 닦으시고 받으셨어요. 동철아. 그래, 잘 지내지? 왜 요즘 연락이 없었어?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으셨는지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전화를 받으시던 어머님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어느새 사색이 되신 어머니의 낯빛에 저는 순간 아, 또 무언가 큰일이 터졌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래, 알았다. 우선 아버지랑 의논해보고. 침착하게 전화를 끊으신 어머님은 이내 깊은 한숨을 몰아내쉬셨습니다. 아이고, 아휴.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련님 무슨 일 있으시대요? 이 일을 어쩔고, 이 일을 어째. 연거 후 통탄에 가까운 혼잣말만 주절거리시던 어머니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동철이 여자친구가 임신했단다. 벌써 임신 2개월째래. 네? 여자친구가 생긴 것도 몰랐는데 임신이라니. 그것도 미국 유학길까지 올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께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한국인 유학생이었고 함께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를 의지하다가 덜컥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떼기도 뭐하고 여자 쪽에서도 아이를 낳길 원한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그래, 차라리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으면 마음을 좀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여겼습니다. 같이 한국 들어오겠대. 무작정 애를 낳겠다는데 이걸 네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을 한다니. 반면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한 것 같아 보였어요. 하긴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시아버지가 그 비싼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결혼한다고 당장 귀국하겠다는 말이 쉽게 떨어질 리 없으셨겠죠. 게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럼 시아버지의 도움이 없인 힘든 일이니까요. 그날 밤 침울한 분위기 속 제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잘 말씀하셨는지 도련님은 곧장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결단과 행동은 무척 빨랐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셨고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도련님이 근무하는 거로 빠르게 결정되었죠. 그렇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 만에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마른 체구에 창백하지만 예쁘장한 얼굴에 무척 가녀린 느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유학하다 임신까지 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기분이 어떨까. 그리 동서를 안쓰러워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집안을 둘러보던 동서가 삐죽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더군요. 임신에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어색함이 얼마나 깊을까 싶어 저는 웃으며 동서를 불렀습니다. 좀 어색하죠? 이리 와요. 그러자 동서가 턱을 삐죽 들고는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집이 좀 산다고 들었는데 보기보단 단출하네요. 네? 아니, 준재벌은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해서요. 라며 제가 깎아둔 사과를 하나 주워 먹더군요. 저는 좀 어이도 없고 동서의 당돌함에 좀 놀랐어요. 요즘 남자 돈 보고 결혼하는 젊은 여자들이 많다던데 그런 류의 여자인가 의심도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괜한 기우겠거니 생각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몸이 좀 약해 보이는데 임신하고 힘들겠어요.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동서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저 튼튼한데요? 다소 당돌하고 공격적인 말투에 좀 당황했지만 임신한 여자들이 아이나 임신에 관한 이야기에 예민해서 그러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생각해보니 만삭때가 여름이라 체력 달리면 힘들 것 같아서 한 말이니 오해하지 말아요. 걱정 마세요. 저 엄청 튼튼해요. 라며 자신감 있게 말하더군요. 하긴 보기에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튼튼하고 다부진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동서의 경우도 그렇겠거니 하고는 과일을 내 함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선 한참 도련님과 시아버님이 향후 거처에 대해 논의 중이었어요. 막 시아버님이 입을 떼셨습니다. 한 달에 한 300이면 아껴서 잘 살 수 있지 않겠니? 시아버님이 크게 마음을 써주신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기술도 없고 일도 할 줄 모르는 도련님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을 주시겠다는 거니까요. 도련님도 시아버님의 그 마음과 배려가 너무도 고마웠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쑥 동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애게. 모든 시선이 동서에게로 몰렸죠. 300 너무 짜지 않아요? 요즘 물가에 월 300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그렇게 말갛게 물어오는데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죠.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입만 어버버하고 있는데 동서가 덧붙이더군요. 저는 몸이 약해서 애 낳아도 맞벌이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돼서요. 라며 못 박듯 말하더군요. 조금 전까진 제게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되바라지게 말하던 동서는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 월 300에 아파트까지 구해주셨는데 저런 말이 저는 선뜻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하더군요. 그것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전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게 요즘 애들이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에 강적이 들어왔구나 싶었어요. 이런 동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니 나도 이제 꼰대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얼굴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험 하며 헛기침을 하자 동서가 깔깔 웃으며 그러더군요. 농담이에요, 농담. 처음 인사 온 시댁에서 농담이라니. 정말 거침없는 사람이 아니면 예의가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판단이 서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저 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이미 임신까지 한 동서를 이제와 내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몰라보게 의젓해진 도련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젠 정말 걱정 안 끼치고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살게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두 분 마음 너무 잘 알겠어요. 라며 눈시울까지 붉히는 도련님의 모습은 정말 그 사이 부쩍 철이 든 모습이었어요.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든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도련님이 마음을 잡았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시부모님은 그리 생각하시는 눈치셨어요. 어쨌든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사히 상견례를 치르고 초스피드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각오처럼 도련님은 정말 몰라보게 착실해졌어요. 일도 정말 열심히 했고 눈에 띄게 의젓해졌어요. 그리고 동서는 가끔 얼굴을 빼꼼히 내비쳐서 시댁의 반찬을 싹 쓸어갔죠. 그런데 웃기게도 제사 음식을 할 때는 정말 코빼기도 볼 수 없었어요. 이유는 입덧이 심해서요. 제가 워낙 몸이 약하잖아요. 였어요. 입덧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완삭이라 몸이 무거워요. 배가 좀 뭉쳤나 봐요. 제가 몸이 약하잖아요. 네네, 다 이해했어요. 저도 임신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아이를 뱃속에 품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또한 잘 아니까요. 물론 저는 임신했을 때도 시댁 행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지만 동서의 말대로 동서는 몸이 특히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얄미운 건 제사가 다 끝나고 꼭 얼굴을 디밀어 저와 시어머니가 해놓은 제사 음식을 가져간다는 거였어요. 와, 전 이렇게 맛있는 전은 처음 먹어봐요. 그런 동서에게 시어머니는 싫은 소리 한마디 쉽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동철 씨, 결혼 전에 사고 엄청 쳤다면서요? 저 만나서 사람 된 거 맞죠?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대신 시어머니는 이제 시아버지뿐 아니라 제 눈치도 보시더군요. 동철이 처가 보기에도 몸이 많이 약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힘에 부치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며 동서에겐 한없이 자애로운 시어머니께 서운한 감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았어요. 정말로 동서를 만나고 도련님이 변했으니까요. 방황하고 통 마음을 잡지 못하던 아들이 그렇게 착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감사하신 듯 했어요. 또 하나, 공 같은 저와 달리 동서는 참 여우처럼 애교가 많았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입안에 혀처럼 굴었어요. 어머, 아버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입으세요? 풍채가 좋으셔서 그런가 입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어머니, 전 친정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어머니 음식이 훨씬 맛있는 거 있죠?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입에 발린 소리를 참 예쁘게 잘하고 거침없는 성격답게 스킨십도 애교스럽게 잘했죠. 사실 시어머니보단 시아버지가 꽤 귀여워하셨고요. 딸이 없는 집이다 보니 동서는 예쁨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동서는 귀여운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도 동서는 시댁 행사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네, 맞아요. 몸이 약해서라는 핑계였어요. 제가 얼핏 출산 후 몸매 관리한다고 비싼 PT에 필라테스까지 다닌다고 들었는데 거기다 진을 다 빼서 전 부칠 힘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차라리 아예 얼굴도 안 비치면 덜 얄미웠을 텐데 꼭 제가 다 준비하고 나면 어떻게 알고 도착해서는 어머니, 사내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징징대며 현관으로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몸도 약한데 힘들지? 물론 제가 뼈 빠지게 해놓은 음식은 싹 다 동서가 챙겨갔고요. 며칠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하며 얄밉게 웃으면서요. 요즘 동철이 말썽 안 피우지? 말썽이랄 건 없는데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요. 육아 참여도가 너무 낮아요. 육아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요. 동서가 돈 벌어오라고 닥달하는 통에 도련님은 회사 마치고 밤에 호프집 알바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가정을 위해 도련님이 열심히 사는 덕도 다 동서 때문이라고 여기시는지 내가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 조금만 참아. 애 금은 좀 나아질 거야. 응? 라고 동서를 토닥이며 달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시어머니에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나랑 동철이네 좀 다녀와 보면 안 되겠니? 동철이 처가 집에 없어서 애가 울고 난리라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혼자 가려니 엄두가 안 나. 갑작스런 일에 무척 놀라신 모양인지 시어머니의 음성은 잘게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만사 제쳐두고 동서내로 달려가 봤습니다. 들어선 집골이 정말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아기 똥기저귀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널브러져 있고 애는 배고프다고 빽빽 우는데 도련님은 망연자실해서 바닥에 쓰러지듯 앉아 계시더군요. 동철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두셨어요. 아기가 젖살이 통통해야 할 때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얼굴이 홀쭉해져 있더라고요. 일단 애 분유부터 먹여야겠더군요. 달려가 젖병을 찾는데 세상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젖병을 소독은커녕 씻지도 않았는지 젖병 아래 누렇게 분유의 때가 딱딱하게 굳어 껴있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저는 우선 뜨거운 물에 젖병과 아이의 입에 대는 모든 것들을 소독하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니 1시간이 지났더군요. 그동안도 도련님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우는 아이를 달래 겨우 재우시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쉽게 입을 못 대시기에 제가 먼저 도련님께 물었어요. 도련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나갔어요. 근데 나도 안 잡았어요. 이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놈의 돈은 벌어도 끝이 없어요. 내가 벌어다 준 돈을 대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도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집을 밥 먹듯이 나갔고요. 집안 살림은 늘 이 꼴이었답니다. 변명은 늘 그놈의 몸이 약해서였고요. 호프집에서 알바까지 하고 지쳐서 새벽에 들어오면 집은 엉망이고 아이는 빽빽 울고 있는 상황이 일상 다반사였다고요. 그렇게 애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새벽 3시쯤 잠드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도련님의 얼굴을 보니 그 예쁘던 얼굴이 거칠거칠해져서 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겨우 마음 잡아 살아보려는 도련님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고요. 제 기분도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떠셨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셨어요. 동철아, 네 집사람 데리러 가자. 그래도 잘 달래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도련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전 너무 힘들어요, 엄마. 제가 엄마 고생시킨 벌을 이렇게 받나 봐요. 그러며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우는데 지금까지 말 못할 사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품에 안고 우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제 정말 도련님이 철드셨구나 싶었습니다. 애는 제가 볼 테니까 2분 다녀오세요. 그렇게 2사람이 나가고 저는 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사실 제 친동생이었으면 당장 이혼시켰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집안 꼴이 처참했어요. 저는 우선 냉장고를 싹 다 뒤집어 청소했어요. 보니 작년에 가져간 전까지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육아도 그렇다고 집안일도 안 하면서 도대체 동서는 뭘 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밀린 청소도 하고 아이도 좀 씻기고 돌보면서 집은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6시간 지났을까요? 집을 나간 동서와 함께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닌 건지 얼굴엔 화장을 떡칠하고 손톱엔 아이를 키운다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한 네일아트가 되어 있더군요. 몸이 약하다는 말을 버릇처럼 해대는 입에선 술 냄새는 풀풀 풍겼고요.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나신 듯 두 사람을 앞에 앉히셨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랑 결혼해서 별 눈치란 눈치는 다 보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눈치 보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너희 부부 때문이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서를 향해 말씀하셨죠. 너 잘 들어라. 앞으로도 집안꼴 이따위로 해놓고 애 키울 거면, 애 내버려두고 밥 먹듯이 가출할 거면 지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그러지 않을 거면 앞으로 제사 명절 때 집으로 와서 네 동서랑 같이 음식해. 어머니, 저 몸 약하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몸도 약해서 일도 못하는데 돈은 모자라고 진짜 죽겠다니까요. 몸 약한 애가 클럽에서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니?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라고 작게 읊조리신 시어머니는 턱 막힌 가슴을 손으로 내리 누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한 달에 어떻게든 100씩은 더 보태주마. 그리고 네가 그렇게 착실하게만 살아주면 내 죽기 전엔 이게 섭섭하지 않게 남기마. 그러자 똥 씹은 표정이었던 동서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각서 써주세요. 공증은 필수인 거 아시죠? 정말 말문이 턱하고 막히신 듯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각서를 쓰셨죠.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저를 울리고 말았어요. 내가 네 동서 혼자 일 시키면서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미안했는지 모른다.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안쓰러운 눈길에 저는 그만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저 저를 묵묵한 곰 같은 며느리라 부려먹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게 늘 미안함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끔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시어머니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고생한 며느리들한테 물려줄 재산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 앞으로 네 손윗동서 따라 집안일도 신경 쓰고 제발 네 집 꼴도 좀 신경 쓰고. 네, 알겠어요. 그러자 동서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대신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라는 뻔뻔한 말과 함께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고생했다. 시어머니는 지친 음성으로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곤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씁쓸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요, 부부 사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 난리를 피우고 저와 시어머니와 약속한 지 딱 한 달 만에 도련님 부부는 또다시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 그때 솔직히 동서가 일하기 싫어서 임신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또다시 그놈의 몸이 약해서 드립이 시작되었죠. 어머니 아시죠? 저 입덧 때문이니까 이번에만 봐주셔야 해요. 그래, 애 가졌으니 어쩌겠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또 동서의 얄미운 짓을 눈감아 주셨어요. 어머님, 저 만삭이니까 봐주시는 거죠? 하며 아양을 떠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그리고 그날 제게 넌지시 묻더군요. 어머님이 재산 얼마나 물려주시려나? 솔직히 저 만나고 동철 씨 맘 잡았는데 좀 많이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깔깔 웃는데 순간 저는 처음 동서가 이 집에 와서 제게 했던 말들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정말 돈 보고 도련님께 접근한 것이 아닌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섣부르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에 벙어리 냉가슴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서는 둘째를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그리고 진짜 큰 사건은 동서가 산후조리원에 나오고 한 달 정도 후에 일어났답니다. 늦은 밤 자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진동하더군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철이, 우리 동철이 하며 잠옷바람으로 밖으로 뛰어나가더군요. 저도 얼떨결에 잠옷을 입은 채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은 다급히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쪽으로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자살기도 같습니다. 얼른요. 정말 뭣도 모르고 뛰쳐나온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편이 119에 불러준 주소는 도련님의 집이었거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동철이가 유서를 메시지로 보냈어. 내용은 이랬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만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 집은 엉망이에요. 와이프는 이번이 몇 번째인지도 모르게 집을 나갔다 들어오길 반복하고 이런 사실을 저희 집에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받았어요. 저는 돈 버는 기계처럼 밤낮 없이 일만 해요. 그래도 와이프는 돈이 모자라다면서 매일 윽박지르게 일쓰고 그 돈은 대체 어디다가 쓰는지 이젠 제 전화도 안 받네요. 그래도 아이들 보면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들은 염치 없지만 부탁합니다. 제발 애들 엄마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그런 엄마 밑에서 학대받으며 자라게 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닐 테니까요. 제가 어머니에게 한 불효를 이렇게 돌려받나 봐요. 저는 그래도 싸요. 어머니가 저만 없었어도 아버지 눈치 보시면서 죄인처럼 살진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영수님, 전 좀 편해지려 합니다. 뒤처리를 부탁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머 세상에. 한번 집을 나갔던 동서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게다가 아이들을 방치한 것은 물론 구타까지 했다니. 그걸 참고 살았을 도련님이 너무 가여워 저는 택시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가보니 이미 구급대가 도착해 있었어요. 안방에서 번개탄을 피우셨는지 거실까지 냄새가 진동했어요. 들것에 실려 나가는 도련님을 따라 남편이 구급차를 탔고 저는 울면서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죠. 다행히 작은 방에 있던 아이들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저기 구타당한 것인지 타박상이 있더군요. 정말 악마 같은 년.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시어머님의 짝이 맞지 않은 신발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동철아! 그런 시어머니에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곡소리를 내시던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혼절하고 마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도련님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고 검진에 들어간 시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놀라 울음을 터뜨린 저와 달리 시어머니는 덤덤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깨어나는 거 보고 입원할게요. 하루가 급한 입원을 미루고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병상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곁엔 시아버지가 계셨죠. 여보,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왜 이게 당신 잘못이에요? 난 늘 당신한테 미안하기만 한데. 두 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끊임없이 연락했어요. 어쨌든 두 아이의 엄마이고 아직은 도련님의 부인이니 이 사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동서는 핸드폰을 보는지 보지 않는지 답장 한 번 없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나고 도련님이 드디어 깨어나셨습니다.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보고 펑펑 우시더군요. 정말 죄송하다고 몇백 번을 말하면서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곧바로 입원하셨어요.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죠. 저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입원하시고 이틀 정도 지나서였나 봐요.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어머니! 하며 달려들어온 건 동서였어요. 어머니, 아프시다고요? 위암 말기만 얼마 못 사시는 거 아니에요? 도련님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동서가 어머님의 소식을 듣고 뛰어온 거예요. 손에는 그때 쓴 각서를 들고요. 그럼 저 돈 주세요. 저 돌아가시기 전에 돈 주신다면서요. 참고 잘 살면 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병약한 상태에서 정말 기암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뾰족한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니? 내 아들 사지로 몰아넣고 내 손주들 구타한 너한테? 넌 이제 내 며느리 아니다. 그러자 동서가 뻔뻔하게 턱을 들고 그러더군요. 저 동철 씨랑 이혼 안 할 건데요? 저한테 당연히 주셔야죠, 며느리인데. 여기 이 각서 공증받아서 효력 있는 거 아시죠? 인두껍을 쓴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쩜 저리 뻔뻔하고 못돼 먹었는지 도련님이 자기 때문에 자살기도까지 했는데 돈을 달라니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덤덤하시더군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하신 듯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얘야, 이미 너 둘째 낳을 때 재산 네 동서 앞으로 다 돌려놨어. 네게 줄 내 재산은 먼지 한 톨도 없어. 그러니까 동서의 눈이 막 까디집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태어나셨습니다. 네가 뭘 했다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니? 그동안 고생 다 한 건 네 동서인데 너야 시집와서 한 거라곤 내 아들 돈 물 쓰듯이 쓰고 네 동서가 한 음식 가져가 돼지처럼 처먹은 거 빼고 더 있니? 어머니, 그건 아니죠. 평생 시아버지 눈치 보시면서 살던 애물단지 제가 인간 만들어놨는데 그 은혜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거 시아버지 재산이지 어머니 재산 아니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아세요? 어머니가 아들 둘 데리고 염치 없이 시집와서 재산까지 빼돌린 거? 재산을 빼돌리다니. 말을 어쩜 저리도 독하고 저렴하게 할까요? 도저히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할 때였어요. 내 인연! 분노로 가득한 음성이 문 쪽에서 들려왔어요. 바로 뒤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셨어요. 열린 입이라고 개 같은 소리를 잘도 짓거리는구나, 네가. 시아버지는 우악스럽게 동서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까지 거지 같은 년이 감히 내 아내에게 뭐? 네가 내 아들과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 너 곧게 이 집 못 나갈 테니 그렇게 알아! 그러자 동서는 바닥에 들어올려진 발을 공중에서 동동 구르며 소리치더군요. 아버님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이건 또 옷이라고요. 왜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5살 때부터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감히 내가 손찌검 한번 못하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아들에게 협박을 해? 네가 내 아들 건들고 내 아내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조금만 기다려. 아, 됐으니까 주기로 했던 내 돈이나 줘요. 개털 같은 놈 옆에 내가 악착같이 왜 붙어 있었는데 돈 내놓으라고요. 네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10원짜리 한 장도 없어. 소송이라도 할 거예요. 소송, 그래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 말씀하신 시아버님은 동서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다시피 하며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시어머니의 병상으로 달려오셨죠. 그리고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잡았습니다. 여보, 평생 내 눈치 보느라 고생했어. 미리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할 것을. 내가 너무 무심하고 무뚝뚝해서 자넬 눈치 보게 만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도 동호 동철이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몇십 년 만에 듣게 된 시아버지의 진심에 시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마셨습니다.
내가 전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락으로 보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 전념해. 시아버지는 그리 말씀하시고 곧바로 병실을 나서셨어요. 평소 추진력이 강한 시아버지다운 행동력이었죠. 시어머님은 그 후로도 무척 우셨고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얘야,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이해하지 못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일 유명한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 및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요. 그 후 이혼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 최고가라는 로펌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동서의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유학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곳에 일하러 갔던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돈 냄새를 맡고 도련님에게 유학생이라고 말하고 접근했던 거죠. 친정도 자신이 돈 주고 산 대역 배우들이었다는 것까지 모조리 밝혀졌죠. 결국 동서는 사기 결혼 및 재산 갈취로 고소당했고요. 영구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월 300만 원과 도련님이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의 일부는 모두 동서의 유흥비와 꾸민비로 탕진되어 있더군요. 그 돈은 시아버님이 손해배상 청구로 싹 다 받아내셨고 동서는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남겨진 두 아이를 위해 보육교사를 고용하셨어요. 아파트는 곧장 빼 시댁의 바로 아랫집으로 옮기셨고요. 그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도련님은 시아버님의 회사에서 정말 착실히 일을 배워 과장 승진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셨어요. 아직도 그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긴 하지만 지금은 무척 밝아진 모습이에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모두 보시고 조금 더 사시다가 얼마 전 회한 가득한 삶에 마침표를 찍고 돌아가셨고요. 저는 현재 어머님이 물려주신 건물을 2채 소유하고 있어요. 아마 동서와 저에게 나란히 한 채씩 물려주시려고 했던 거겠죠? 아, 그리고 얼마 전 저는 동서의 근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지하에 새로 생긴 노래방에서였는데요. 건물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얀 차가 한 대 서더군요. 그리고 그 차에서 곱게 화장하고 짧은 원피스를 입고 내리는 동서를 본 거예요. 동서는 노래방으로 급히 내려가더군요. 아마도 보도 도우미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때처럼 파리하고 가녀린 얼굴을 하고서요. 또 몸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노래라도 좀 덜 부르려나요? 돈을 노리고 임신하고 결혼까지 해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시댁 일엔 쏙쏙 빠지고 재산만 챙기려던 동서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더라고요. 동서의 최후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혹자는 이 일이 너무 소설 같다고도 하시는데요. 사실 현실은 소설보다 더 막장이에요. 진심 없이 결혼해 한 남자를 가스라이팅하고 결국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범죄자 꼬리표까지 달게 된 동서의 삶처럼요. 저의 긴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